안녕하세요. 혹시 서류 전형에 인문학사라고 적으면서 이게 과연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뭐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인문학 전공은 취업에 불리하다는 편견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그 편견을 아주 통쾌하게 뒤집어 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커리어 파토스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신입직 취업 준비, 인문학 전공자를 위한 취업 필승 전략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힘내라, 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날카롭죠. 진짜 날카롭고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 커리어 파토스라는 곳의 다른 콘텐츠들도 좀 살펴보니까 내공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 아니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거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커리어 파토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른 유용한 정보들도 얻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이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이드를 파헤쳐 보면서 당신의 전공 지식이 어떻게 면접관을 사로잡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죠. 좋습니다.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저는 번역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번역이요? 네. 당신이 4년간 쌓아올린 그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가치를요, 기업이 즉시 알아보고 원하는 직무 역량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어떻게 번역해낼 것인가. 와닿네요. 바로 그 방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그 번역의 핵심 도구로 세 가지 역량을 제시합니다. 바로 분석력, 공감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역량, 분석력부터 시작해 보죠. 솔직히 분석력 하면 보통 데이터 분석, 시장 분석 뭐 이런 거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이공계나 상경계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죠. 네, 문학 작품 읽고 리포트 쓰는 경험이 어떻게 비즈니스 분석력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이 가이드가 지적하는 핵심은요, 인문학도가 텍스트를 대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방식 자체요? 네. 우리는 텍스트를 그냥 읽고 줄거리 요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다양한 이론적 렌즈를 가지고 텍스트를 해부하고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렌즈. 중요한 건 바로 이 렌즈를 계속 갈아 끼우는 능력입니다. 렌즈를 갈아 끼운다.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그 렌즈 중 하나를 예로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가이드에서 특히 재미있게 본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애자일 조직을 연결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거요?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이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거대 서사, 즉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권위나 질서를 해체하려고 시도하잖아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라는 고정관념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조직 문화에 가져와 보세요.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일해왔어 라는 말, 이게 바로 조직의 거대 서사입니다. 그러네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은 이 경직된 관료주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죠. 왜 꼭 그래야 하지? 더 나은 방식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 위계 질서를 허물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애자일 조직의 기본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는 시각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에 굳어진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보는 힘. 맞습니다. 그게 이미 훈련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냥 반항적인 게 아니라 대안을 찾기 위한 분석적인 태도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시가 바로 역사학 연구인데요. 가이드에서는 이걸 리더십 분석과 연결해요. 역사학이랑 리더십이요? 네. 가령 나폴레옹 같은 한 명의 위인이 역사를 이끌었다고 보는 위인 이론을 공부했다고 쳐요. 그럼 그 학생은 위인이 가진 카리스마나 비전 제시 능력의 장점도 보겠지만 동시에 그 독단적인 리더십이 초래한 실패까지 분석하게 되거든요. 양면을 다 보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특정 영웅이 아니라 민중의 힘이 역사를 바꿨다는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을 연구했다면 분산된 리더십의 동력과 한계를 배우게 되고요. 와, 그건 정말 와닿네요. 단순히 과거 사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리더십 모델을 수없이 분석해 본 경험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회사에 들어가서 뭐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장단점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프로젝트가 왜 힘을 못 받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데 이미 익숙한 분석 틀을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와 역사적 사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구조를 파악하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 그것이 인문학적 분석력의 실체라고 이 가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숨겨진 구조를 꿰뚫어보는 분석력. 좋네요. 근데 모든 시스템이나 회사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역량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인데요. 사실 이 말은 너무 흔하게 쓰여서 맞아요. 좀 오해하기 쉽죠. 네, 그냥 착하고 말 잘 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는 공감 능력을 훨씬 더 깊고 분석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아주 기발한 연결고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실존주의 철학과 맥그리거의 Y이론의 만남입니다. Y 이론이요? 좀 생소한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맥그리거는 인간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는데 X이론은 인간은 원래 게으르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봐요. 아, 성악설 같은 거네요. 비슷합니다. 반면 Y이론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대부분 이 Y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인 주체라는 관점이군요. 근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는 경험이 어떻게 이 경영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지 처음엔 좀 아리송했거든요. 그렇죠. 주인공의 불행에 눈물 흘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네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감정 이입을 넘어선 이해의 영역이죠. 가이드가 제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문학작품, 특히 깊이 있는 고전 속 인물들은요.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고독하게 아니오를 외칩니다. 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내죠. 우리는 그 인물의 행동을 따라가면서 대체 왜 저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을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었을까? 이걸 집요하게 파고들게 됩니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간접적으로나마 처절하게 체험하고 분석해 본 경험. 네, 그 경험 자체가 Y이론이 말하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을 피부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동정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동기체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본 경험에 기반한 아주 분석적인 공감 능력인 셈이죠. 분석적인 공감 능력이라. 네,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동료나 고객을 그냥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의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숨겨진 욕구, 즉 심리적 맥락을 읽어내려고 노력하죠. 이게 갈등 해결이나 고객 니즈 발견에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조를 보고 그 안의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네요. 세 번째 역량, 비판적 사고입니다. 네, 자료에 나온 인간의 얼굴을 한 경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현상학이라는 솔직히 좀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현상학은 조금 낯설 순 있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해보죠. 네. 신입사원 온보딩 프로세스를 개선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어떻게 접근할까요? 기존 시간표를 보고 이 교육은 1시간 줄이고 저 세션은 앞으로 옮기자. 이런 식으로 수정하겠죠? 네,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현상학적 접근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잠깐,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과 관습은 일단 괄호 안에 넣어두자. 그리고 좋은 온보딩 경험의 본질, 에센스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본질이요. 네, 그 본질이 정보의 효율적 전달일까? 아니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획득일까? 혹은 동료와의 유대감 형성일까? 하고요.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하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왜를 먼저 정의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선입견을 괄호 안에 넣고 현상 그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 이게 바로 현상학적 접근,
철학 용어로는 판단 중지, 에포체라고 합니다. 이걸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회사가 단기 이윤 극대화 전략만을 추구할 때 이 접근법은 우리가 이 전략으로 인해 훼손하는 본질적 가치, 즉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윤리적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ESG 경영의 핵심 철학과도 통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능력, 조직의 나침반 같은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본질 탐구, 선입견 배제, 주관적 경험 존중. 이 세 가지가 바로 인문학도가 가진 비판적 사고의 핵심 무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력,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라는 강력한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막상 면접관 앞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네. 그래서 철학 공부한 거랑 우리 회사 마케팅 직무랑 무슨 상관이죠? 이런 싸늘한 질문이 돌아올 것만 같거든요. 이 멋진 역량들을 어떻게 현실적인 답변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하죠. 다행히 이 가이드가 아주 명쾌한 3단계 답변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이론을 현실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화법이죠. 3단계 프레임워크 아주 기대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려 해소입니다. 시작부터 방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한다고요? 네, 면접관이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질문, 인문학 전공이라 직무 지식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먼저 읽어주고 해소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마케팅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데이터 분석 툴 강의를 수강했으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요. 아, 일단 상대방의 불안감을 먼저 잠재워 주는 거군요. 당신이 걱정하는 거 나도 알고 있고 이만큼 준비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단단한 방어막을 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흐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바로 강점 선언입니다. 강점 선언?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직무 지식과 스킬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이 직무에서 장기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본질적인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인문학을 통해 기른 분석력과 공감 능력입니다. 여기서 논리의 축을 수비에서 공격으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약점을 가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약점을 인정하고 보완했음을 보여준 뒤에 판 자체를 내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으로 끌고 오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비전 제시입니다. 앞에서 선언한 그 추상적인 역량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를 그려주는 거죠. 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저의 분석력을 활용해 경쟁사 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내고 저의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기여가 최종적으로 회사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며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3단계 프레임워크 정말 탄탄하네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잘 짜인 답변을 들으면 어떤 면접관은 말은 잘하네. 근데 그래서 엑셀은 다룰 줄 아나? 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단계인 우려 해소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2단계와 3단계에서 펼칠 화려한 논리의 신뢰성은요, 전적으로 1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 1단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군요. 그럼요. 1단계에서 직무 관련 지식과 스킬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2, 3단계는 그냥 공허한 말장난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격증, 공모전 수상, 관련 프로젝트 경험 같은 실질적인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해요. 나는 당신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으며 실무를 수행할 기본기는 갖추었다는 믿음을 주어야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문학적 강점 선언이 비로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히어파토스의 가이드를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오늘의 탐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학 전공은 취업 시장의 약점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사회와 기업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잠재력이라는 것. 네, 좋은 요약입니다. 당신이 4년간 파고들었던 그 공부의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이드는 인문학적 역량을
기업의 언어로 성공적으로 번역하는 법에 초점을 맞췄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수많은 기술적, 분석적 업무를 대체하게 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AI는 우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코드를 짤 겁니다. 그렇죠. 즉, 어떻게, how에 대한 수많은 답을 제시하겠죠.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과연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판단력, 데이터 너머의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 지극히 인간적인 역량들의 가치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분석력,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미래 시대의 리더십 그 자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4년간 파고들었던 그 공부가 미래의 가장 희소하고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